너 거기 안 사? 이혼 도장 찍은 지 20분. 전 시어머니가 5천만 원을 요구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1억을 송금했습니다. 왜냐고요? 이제부터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니깐요. 3년간의 지옥 같던 결혼 생활, 그 끝에서 저는 모든 것을 되찾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한 노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처절한 복수와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법원 복도를 나서는 등 뒤로 문이 닫혔습니다. 손에 들린 이혼 서류를 보는데 슬프기보다 오히려 가벼운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3년간의 시집살이, 3년간의 인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였죠. 그런데 법원 정문을 채 나서기도 전 불과 20분 전의 일이었습니다. 너 거기 안 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돌아보니 조금 전까지 가족이었던 전 시어머니가 저를 원수 보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마지막 남은 인내심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이혼했으니 이제 남남이고 계산은 확실히 해야지. 당장 5천만 원 갚아.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그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그들이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초여름 소나기는 세차지 않았습니다. 법원 앞 아스팔트 위로 얇은 안개처럼 흩뿌려질 뿐이었죠. 작은 빗방울들이 돌계단에 떨어져 흔적을 남기다 이내 사라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잔인할 정도로 가볍게 끝난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처마 밑에 서서 아직 온기가 남은 이혼 서류를 만졌습니다. 협의 이혼, 재산 분할 없음, 자녀 없음, 그 어떤 구속도 없음, 차갑고 명료한 글자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운이 좋다고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두 글자를 얻기 위해 제가 지난 3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저 자신만이 알 뿐입니다. 모든 것을 허락받아야 했던 결혼 생활. 단 한 번도 내 집이라 느껴보지 못했던 공간. 밥 한 끼를 먹어도 요리 솜씨부터 말투, 심지어 숨쉬는 방식까지 평가받아야 했던 가족. 특히 전 시어머니는 늘 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마치 큰맘 먹고 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걸 발견한 사람처럼요. 요즘 것들은 얼굴만 반반하지 할 줄 아는 게 없어. 우리 집안이 돈이 없냐? 싹싹한 며느리가 없지. 내 아들 아니었으면 네가 뭘 했겠니? 지난 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들었던 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젖은 돌계단을 내려섰습니다. 배웅하는 사람도, 다시 부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평생 지켜주겠다던 전남편 박민주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참 우스웠습니다. 제 3년의 청춘이 그의 냉정한 뒷모습 하나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죠. 한숨을 깊게 내쉬고 정문을 향해 발걸음을 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너 거기 서라고 했다. 뒤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차갑고 익숙한 목소리.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몸을 돌리자 몇 미터 떨어진 곳에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단정한 검은색 투피스,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는 쪽진 머리, 그리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오늘 그 눈에는 경멸뿐 아니라 무언가 분하고 불만 가득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소리는 단호했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이혼했으니 계산은 확실히 해야지. 네가 나한테 꾼 5천만 원 당장 갚아.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엔 충분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5천만 원이요? 제 목소리가 저 자신에게도 낯설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 그녀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회사 차릴 때 내가 보태준 돈? 내가 잊었을 것 같아? 아, 그 돈.
저와 민준 씨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디어와 허술한 계획서 몇 장이 전부였던 시절. 그녀는 5천만 원을 건네주며 평생의 은인인 양수업 씨 생색을 냈습니다. 가장 우스운 건 그 돈은 이미 오래전에 다 갚았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차용증이 없었을 뿐이죠.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직 빚을 갚지 않았다고 확신하세요? 어머님? 물론이지.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안 갚으면 내가 이 일을 크게 만들 줄 알아.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비난, 동정의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조용히 돈을 주고 이 상황을 끝내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3년 전에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빠르게 눌렀습니다. 받는 사람, 금액, 그리고 확인, 띵 하는 가벼운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그녀에게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방금 1억 원 보내드렸습니다. 그녀는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숨을 죽였습니다. 뭐라고? 그녀가 더듬거렸습니다. 1억 원이요. 저는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5천만 원이 아니고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난 5천만 원만 달라고 했어. 저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1미터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5천만 원은 빌린 돈.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2번 다시 제 인생에 관여하지 말아달라는 입막음 비용입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의 공기마저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녀가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며 그녀의 얼굴을 잿빛으로 만드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 어머님과 어머님 가족은 제 인생에 그 어떤 발언권도 없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빗줄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아까보다 훨씬 굵어져 땅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앞으로 일어날 일의 증인이 되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뒤돌아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걸었습니다.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전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너 거기 서라니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을 때 잠시 걸음을 멈췄을 뿐입니다. 화면에 뜬 이름, 박민준,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응시하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평온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급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야, 너 지금 어디야?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우리 이혼했어요.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초조함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방금 회사에서 통보받았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에게 답이 되었을 겁니다. 설마 너야?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해고 결정, 네가 사인했다는 게 사실이야? 저는 눈앞의 도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차들이 젖은 노면 위로 물을 튀기며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오직 제 인생만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인 후였습니다. 맞아.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화기 너머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말도 안 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무슨 권리로.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년. 그의 아내로 산 3년. 그 3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제게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뭘 하고 있냐고. 무슨 계획이 있냐고. 당신은 대체 누구냐고. 이제 와서야 궁금해하다니. 그 회사가 누구 거라고 생각했어? 제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내 거지. 내가 처음부터 일군 회사잖아.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자신조차 씁쓸하게 만드는 웃음이었습니다. 당신 읽었다고? 저는 그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회사 운영에 쓰인 첫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은 나?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 글자씩 힘주어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5천만 원도 당신의 적금도 아니야. 내 통장에서 나간 30억 원이었어. 수화기 너머로 마치 벼락이 내리친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그가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야? 난 헛소리 한 적 없어. 제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단지 당신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지.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말도 안 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그랬다면 왜 한 번도 말을 안 했어? 저는 눈을 뜨고 앞을 응시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당신이 내가 믿었던 그 남자가 맞는지 보고 싶었으니까. 긴 침묵. 이번에는 반박도 분노도 없는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남았을 뿐. 그리고 결과는 당신이 내게 답을 줬잖아. 지우야. 그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다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설명할게. 설명?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3년 내내 나를 모욕할 때 가만히 서 있던 거, 내 돈으로 세운 회사를 당신 공로로 여긴 거, 뭘 설명하겠다는 건데 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지난 3년간 마음에 담아두었던 모든 말을 쏟아냈다는 생각에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민준 씨, 저는 오랜만에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해고 결정은 이미 효력이 발생했어요. 당신은 더 이상 대표도 아니고 회사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어. 말도 안 돼? 나도 지분이 있잖아? 그래, 있어. 제가 가볍게 말했습니다. 아주 가엾을 정도로 작은 5%. 그리고 나는 68%. 전화를 끊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과 무거운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내가 왜 당신을 숨겼냐고. 돈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까. 빗방울 하나가 휴대폰 화면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느새 전 시어머니가 쫓아와 있었습니다. 네가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정말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뒤돌아서지 않은 채 그녀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모든 것을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려놓았을 뿐입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밤새 내린 비에 씻겨나가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햇살이 도심의 고층 빌딩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였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평안그룹 본사 18층 건물 안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제 구두 굽이 1층 로비의 화강한 바닥에 닿았습니다. 몸에 딱 맞는 하얀색 정장, 뒤로 단정하게 묶은 머리, 제 걸음걸이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보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서지우 회장님.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단 한 번도 대표의 아내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뒤에 서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오늘 저는 빗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 다투는 소리,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그 서지우라는 애 당장 나오라고 해? 걔가 뭔데 내 아들을 잘라? 저는 걸음을 멈추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접객 공간 한가운데에 전 시어머니가 허리에 손을 얹고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창백한 얼굴이지만 분노로 가득 찬 눈의 전 남편 박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몇몇 친척들까지 총출동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멀찍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습고도 비참한 광경이었죠. 저는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제 구두 소리에 소란스럽던 공간에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저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기 온다! 잘 왔어! 그녀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네가 뭔데 감히 내 아들을 해고해? 설명해봐. 저는 피하지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저 낯선 사람을 보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유주의 권한으로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그녀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를 향해 말했습니다. 법무팀장님 좀 내려오시라고 하세요. 몇 분 후 중년의 남성이 서류 뭉치를 들고 급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공표하세요. 팀장은 서류를 펼쳐들고 명료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행 등기부등본 및 주주 명부에 의거하여 첫째, 서지호 회장님은 본사 지분 68%를 소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둘째, 박민준 전 대표는 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표이사 임명 및 해임 권한은 최대 주주에게 있습니다. 팀장은 말을 멈추고 박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박민준 전 대표에 대한 해임 결정은 전적으로 합법입니다.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박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우야, 이건 너무하잖아. 저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한 게 아니라 당신이 권력을 잃은 현실에 익숙하지 않은 거겠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관리부장을 향해 물었습니다. 회사 차량은 회수됐나요? 네, 2대는 회수했고 나머지 1대는 자택으로 회수팀을 보냈습니다. 오늘 중으로 반납하라는 통보도 전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제가 무엇에 근거했냐고 물으셨죠? 저는 그녀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제가 다가갈수록 그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님께서 당신 내 가족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저는 말을 멈추고 한 글자씩 힘주어 말했습니다. 사실은 단 한 번도 당신들 것이었던 적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했습니다. 그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파트 2채는 내 아들이 산 거야.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계약서라도 보여드릴까요? 제 신호에 법무팀장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자산이 회사 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 회사는 제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것을 되찾고 있을 뿐입니다. 끔찍한 침묵. 함께 왔던 친척들조차 서로 눈치를 보며 더 이상 아무도 그녀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보안 팀, 이분들 밖으로 모시세요. 경호원 2명이 다가와 그들을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어제의 저와는 다른 더 강하고 냉정한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제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공간이 고요해졌습니다. 18층. 문이 열리자 회색 카펫이 깔린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양옆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모든 것을 차갑고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채 걷기도 전에 익숙한 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왔군.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아도 잊고 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돌아보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책상에 가볍게 기댄 채 주머니에 손을 넣고 평온하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강태야,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남자. 당신이 왜 여기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건 내가 물어야 할 질문 같은데.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3년 동안 사라졌던 서지우 회장께서 이제야 나타나셨군. 저는 주먹을 살짝 쥐었습니다. 여전히 비꼬는 건 여전하네. 당신도 마찬가지야. 그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몸을 숨기는 재주는 여전해. 과거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떤 감정도 들키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긴 무슨 일이야? 일 때문에. 그가 서류 뭉치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싱가포르 지사. 3년 전에 당신이 내팽개치고 간 프로젝트. 저는 그 서류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익숙한 프로젝트명, 투자액, 아직도 이걸 기다린 거지. 그가 말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옛날 이야기 하러 온 거야? 강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러 왔어. 그는 진지한 눈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왜 프로젝트에서 30억 원을 빼내간 거지? 그 질문은 제가 묻어두려 했던 기억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 돈 때문에 프로젝트 전체가 무너질 뻔했다는 건 알아? 내가 다시 메웠잖아. 알면서 왜 물어? 당신 입으로 듣고 싶어서.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혼했었어. 강태하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30억 원은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썼어. 그럴 가치가 있는 남자였나? 그 질문에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하지만 그땐 그렇다고 믿고 싶었어. 강태하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사라진 거군. 평범한 삶을 원했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얻었나? 침묵. 대답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당신 변했어. 그가 말했습니다. 좋게. 아니면 나쁘게?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더 위험하게. 강태하는 서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아직 당신이 필요해. 장담 못해. 서지우.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마. 저는 서류와 글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3년 전, 저는 아무 설명 없이 떠났습니다. 3년 후 그는 원망 없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화 안 났어? 제가 물었습니다. 났었지.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어. 창밖의 햇살이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일 수도 혹은 또 다른 폭풍의 전조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더 이상 한 번의 결혼 생활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8층 회장실의 정적은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깨졌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서지우, 박민준이었습니다. 구겨진 셔츠, 삐뚤어진 넥타이. 그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으로 저와 강태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강태하는 대답 없이 팔짱을 낀 채 마치 연극을 구경하듯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설명해봐, 서지우. 당신이랑 저 남자는 무슨 관계야?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강태하가 먼저 말했습니다. 파트너. 그리고 저 여자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박민주는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버림받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저 사람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저 자식을 버리고 나를 택했다? 다른 삶을 선택한 거지. 아니, 어쩌면 더 통제하기 쉬운 남자를 고른 건가? 강태하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박민준이 그에게 윽박질렀습니다. 닥쳐! 이건 우리 얘기야. 더 이상 우리는 없어. 제가 그들의 대화를 잘랐습니다. 뭐라고? 우린 이혼했어. 당신은 이제 내 인생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실수했습니다. 네가 이긴 것 같아? 68% 지분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아? 이 회사에 다른 투자자도 있다는 걸 잊었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지분 5% 팔았어. 강태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에게 팔았지? 박민주는 대답 대신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주 당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그때 회장실 문이 다시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몸에 붙는 원피스, 날카로운 눈빛. 저는 그 여자를 보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이네, 서지우.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언니라고 불러야 하나?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서연이, 제 이복동생. 몇 년 전 가족에게서 사라졌던 그녀가 지금 회사의 새로운 주주 자격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와 저를 지나쳐 강태하에게 멈춰 섰습니다. 태하 씨는 여전하시네요. 강태하는 대답 대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박민준의 5% 지분, 그리고 서연이의 등장.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판이 짜인 것입니다. 3년 전, 저는 과거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과거가 더욱 날카롭고 위험한 모습으로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많이 변했네, 언니. 연희가 말했습니다. 그 남자랑 평생 조용히 살 줄 알았는데 난 처음부터 그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 어머, 그녀가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랑 결혼하려고 프로젝트에서 30억이나 빼돌렸어? 그 순간 박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0억이라니 그게 정말이었어? 저는 그를 무시하고 연희를 쏘아보았습니다. 언제부터 날 감시한 거지? 언니가 떠나기 전부터.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하게 숨었다고 생각했어? 원하는 게 뭐야? 내 것을 되찾으러 왔을 뿐이야. 넌 여기에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그럴까?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를 후계자로 선택했는지 잊었어?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강태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라니? 연희는 저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설마 태아 씨한테는 우리 가족 얘기도 안 했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그룹의 창립자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강태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법적 상속인이야. 하지만 유일한 상속인은 아니지. 틀렸어, 언니. 연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책상에 던졌습니다. 유언장이야. 아버지는 가장 유능한 자식에게 그룹의 70%를 남긴다고 하셨지. 특정인의 이름을 적진 않으셨어. 언니가 68%를 가진 건 단지 손이 빨랐을 뿐이고. 저는 박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그는 제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강태하가 나섰습니다. 지금 당신 지분이 얼마나 되지? 현재는 5%. 연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엔 부족하지만 시작하기엔 충분한 숫자지. 그녀는 제게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언니, 난 단번에 이길 생각 없어. 그냥 언니가 가진 모든 걸 천천히 잃게 만들 거야. 저는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회사 싸움이 아닌 지독한 가족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두지 않아. 어디 한번 해봐. 연희는 비웃으며 박민준과 함께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강태하가 제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어. 저는 즉시 현재 주주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저 68%, 서연이 5%, 그리고 기타 소액 주주들이 27%, 연희가 13%만 더 확보하면 상황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소액 주주들 중에 매각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나? 강태하가 한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김성록 사장. 12%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재정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연희는 분명 저 사람을 노릴 거야. 우리가 먼저 만나야 해? 그날 밤 저희는 김 사장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발 늦은 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다른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연희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제시한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격 경쟁을 하는 대신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돈이 아닌 미래의 가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 신규 프로젝트의 운영권을 맡겨드리겠습니다. 김 사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차 안 강태하가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선택할 거라고 장담할 수 없어. 알아? 하지만 난 연희와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아. 그때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체스는 언니만 둘 줄 아는 게 아닐 텐데? 그날 밤 김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12%의 지분 전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연희의 지분은 17%. 아직 저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전쟁을 시작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했습니다. 제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이사회 재구성을 제안하자마자 연희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의 모든 재무활동에 대한 특별 감사를 제안합니다. 그녀의 시선은 제게 꽂혀 있었습니다. 30억 원. 그 돈이 어떻게 회사에서 빠져나갔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횡령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30억 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돈은 회사의 공금이 아닌 제 개인 자산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증자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 투자금이었고 여기 모든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돈 문제가 아니라면 아버지의 죽음은 어떻죠?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똑바로 보며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언니, 아버지의 죽음과 정말로 관련 없다고 자신할 수 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연희가 방금 연 것은 한번 들어가면 누구도 되돌아올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강태아가 낮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래, 관련 있어. 회의장은 충격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연희의 입가에 기다렸다는 듯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방식은 아닐 거야. 저는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날 나는 아버지와 크게 다퉜어. 아버지는 당장 회사를 맡으라고 하셨지만 난 평범하게 살고 싶다며 거절했지.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나는 그 문을 나섰어. 내가 떠나고 30분 뒤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지. 곁에 아무도 없었어. 내가 떠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살았을지도 몰라. 연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언니가 인정했네. 언니가 아버지를 죽인 거나 다름없어.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강태아가 나섰습니다. 그건 살인이 아니라 비극이야. 당신은 거기에 없었잖아. 연희가 악을 썼습니다. 나는 있었어. 아버지가 혼자 쓰러져 계실 때 내가 도착했다고?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말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네가 도착했다고?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구급대원보다 먼저 도착한 거야? 그럼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지? 닥쳐! 연희가 처음으로 평정심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그 반응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누가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연희는 무너진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다 말해줄게. 그날 언니가 떠나고 내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셨어.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보고 말씀하셨어. 마지막 힘을 다해서 지우는 부르지 말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언니가 그런 모습을 보는 걸 원치 않으셨던 거야. 난 바로 구급차를 불렀어. 하지만 너무 늦었던 거야. 그녀는 저를 증오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언니는 떠나버렸고 남은 건 나였어. 장례식도 내가 치르고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도 내가 봤어. 그런데 유언장엔 내 이름은 없었지. 그제야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연희가 원했던 것은 돈이나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한 명의 딸로서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나는 떠났고 그 자리에 없었어. 하지만 그게 네가 모든 걸 파괴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아. 싸움은 이제 그만하자. 이 집은 너와 나눌게. 네가 원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연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문이 닫혔습니다. 싸움은 끝났지만 전쟁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회의실에 혼자 남았을 때 강태아가 다가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지금은 억지로 강한 척하지 않아도 돼. 그의 말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3년 전 네가 떠날 때 붙잡지 않았던 걸 후회해. 억지로 붙잡으면 네가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틀렸었지.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마주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다시 제대로 조사해야겠어. 내가 도울게. 그때 연희는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더 깊이 파봐. 시작은. 그 해의 병원 기록부터야. 진실을 찾으려는 자와 진실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자. 우리의 길은 이제 하나의 비밀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실려갔던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국진 회장님의 진료 기록은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삭제된 것입니다. 저희는 수소문 끝에 당시 응급실 당직 의사였던 분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건 직후 갑자기 병원을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외곽의 낡은 집에서 만난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누군가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죠. 그가 건넨 기록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발견된 시각과 병원에 도착한 시각 사이에는 32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날 따님이 떠나신 후 댁에 들어간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따님의 동생이었고 다른 한 명은 회사의 전 재무이사였던 이광훈 씨였습니다. 이광훈. 그는 아버지의 장례식 직후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사라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구급차를 부른 것은 이광훈 씨였습니다. 따님의 동생은 먼저 도착했지만 신고하지 않았죠. 그 32분 동안 두 사람은 집안에서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그 의사 역시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을 삭제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배우는 회사 내부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광훈 씨를 찾아야 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광훈 씨는 아버지의 죽음 한 달 뒤 계단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기 전 의사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건 절대 사고가 아닐 겁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거대한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으로 발신자 불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춰. 더 파고들면 다음은 당신 차례야.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목숨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광훈 씨의 사망 진단서에 사인을 한 법액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이사회의 지시였죠. 그의 증언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내부의 부패 세력을 전부 척결하려 하셨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이사회의 핵심 인물들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발병을 기회로 삼아 연희와 이광훈의 현장 도착을 이용하고 구조를 의도적으로 늦춰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아는 이광훈마저 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평안그룹은 뿌리부터 흔들렸고 관련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낡은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는 투명하고 새로운 회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언니가 이겼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싸움의 승자는 없어. 저는 약속대로 회사 지분을 그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 우리는 가족이니까. 연희는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었습니다. 회장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태아가 제 곁에 섰습니다. 이번엔 떠나지 않을 거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구독자 여러분, 서지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상처를 만들고 묻어둔 과거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족이란 핏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도요. 권력과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라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고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평안한 노년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을 전하는 곳, 평안한 노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